안녕하세요. 우리들 만가지 사연 우만사입니다. 저는 올해 65세가 된 평범한 엄마입니다. 아들이 20살 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외동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아들이 없었으면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갔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 제 아들이었고 그 아이가 제 전부였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는데요. 아마도 제가 아들한테 심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식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되니까요.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제가 새삼 남편 그늘 밑에서 편히 살았구나 싶더군요. 저 혼자서 돈을 벌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생전에는 제가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가정주부로만 살았습니다. 늘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었죠. 아들은 한동안 제게 든든했습니다.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는 날이면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며 제 손을 잡아주던 아이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피곤도 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아들 엄마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했어요. 남편이 남긴 조그만 보험금과 알바를 하면서 내 몸에 돈 한 푼도 안 쓰고 아끼며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하루하루 버텨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 후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뭘 알아야 말이죠. 하지만 그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아들을 믿어보기로 했었죠. 그날도 저는 하루 종일 마트에서 일하고 늦은 저녁 축 처진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그날따라 상기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왠지 모르게 말할 게 있다는 눈치였습니다. 친구랑 함께 일 좀 해보려고 해요. 온라인 쇼핑몰 해보려고 해요. 요즘은 온라인이 대세예요. 스마트 스토어 알아요? 내 친구는 벌써 월참 벌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제대로만 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들이 말한 사업은 온라인 패션 편집 샵이었습니다. SNS에서 인기 있는 중저가 의류를 소싱해서 자체 쇼핑몰과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에 입점해 판매하는 방식이었죠. 내가 상품 셀렉하고 마케팅하고 친구가 물류랑 CS 맡기로 했어요. 이미 샘플도 몇 개 받아봤고 인플루언서한테도 협찬 넣어놨어요. 아들은 이미 작은 계획서까지 작성해 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꽤 준비된 것처럼 보였어요. 초기 자금만 있으면 돼요. 사무실은 빌릴 필요 없고 원룸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정말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말에 저는 결국 적금 통장을 깨서 2,000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엔 포장재, 택배 계약비, 광고비, 계속해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또 돈을 요구했고 그 돈은 결국 몇 천만 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왕 시작한 사업인데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돈을 안 줄 수가 없게 하더라고요. 아들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무척이나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모아둔 보험금과 저축을 해약해서까지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대주었던 거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부모 마음으로 아들이 사업에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랬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만 돌아가지는 않는 법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쇼핑몰은 폐업했습니다. 물량이 너무 밀렸어요. 광고비만 빠져나가고 반품률이 너무 높아요. 환불 처리하다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아들은 말없이 제 앞에 앉아 그렇게 털어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해보려는 의지가 있었던 건 맞았지만 너무 어렸고 너무 준비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 말조차도 아들에게 못했어요. 결국 아들의 첫 사업은 실패했고 제가 보태준 돈은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그 돈을 타줬을까? 후회와 속상함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후회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내 운명이라니 생각하며 스스로 다독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의 심정은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크게 실망한 표정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들의 첫 사업 실패가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았어요. 아들은 한동안 집에서 두문불출하며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에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서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무기력증도 와서 심각하다고 하다잖아요.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날린 돈이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아들의 목숨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다가 한동안 집을 휑하니 나갔다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더니 내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정말 부탁할게요. 딱 한 번만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사업 실패로 진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엄마가 내 빚 좀 갚아주세요. 제가 어쩌겠어요. 아들이 삐쩍 마른 몰골로 찾아와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통사정을 하는데 어느 부모가 안 도와주겠습니까? 나머지 있는 돈을 다 탈탈 털어서 다 줬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며 저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힘들지만 곧 잘 될 거야.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생활비와 각종 지출을 모두 제가 부담해야 했어요. 아들의 첫 사업이 실패로 끝났을 때 저는 솔직히 크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실패란 성공의 발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성장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 아들도 그러리라 믿었습니다. 제가 내 아들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겠나 싶더라고요. 그래, 아직 젊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저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그렇게 쿨하게 말해줬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었어요. 아들은 첫 사업 실패 충격으로 몇 달 동안이나 연락도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여행을 다닌다고 들었는데 방구석에서 처박혀 있느니 차라리 기분 전환 겸 그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여행 경비도 송금을 해주곤 했어요. 그런 후 그 실패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느닷없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군요. 제가 얼떨떨한 얼굴로 앉아있으니 아들은 곧바로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처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내게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또 사업자금을 달라고 그런 걸 바로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무조건 배달 창업이에요. 내가 이번에 같이 할 형이 있는데 배달 전문 돈가스 브랜드 런칭하자고 했어요. 배달앱에 광고만 잘 넣으면 하루에 매출 50만 원 기본이래요. 이번에는 공유주방 창업이었습니다. 임대료 전략하고 인건비 안 들이고 딜리버리 플랫폼으로 홍보만 잘하면 무조건 남는 장사라면서 3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절대 손해 안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알 수 없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너? 엄마, 이번에 나 정말 제대로 준비했어요. 5군데 돌아봤고 메뉴도 직접 테스트 해봤어요. 이건 그냥 투자예요. 나 절대로 이대로 안 끝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이젠 정말 돈이 없어. 그 말을 하자 아들의 얼굴이 싹 굳었습니다. 엄마, 돈이 왜 없어요? 아빠 보험금 있잖아요. 저한테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돈으로 제가 몇 배나 더 많이 불려서 엄마한테 돌려드릴게요. 절 다시 한 번만 믿어보세요. 제가 이 나이에 돈이 아까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면 좋겠어요? 막말로 엄마가 그 돈을 은행에다 놔두면 뭐해요? 엄마한텐 그 돈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잘못이었어요. 매번 그렇게 쉽게 돈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냥 믿고 싶더라고요. 내 아들의 인생을 응원하고 싶었고요.
몇 달씩 그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돌아오곤 했지만 방 안에 틀어박혀서 또 몇 달씩 나오지도 않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 미치겠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젠 엄마가 버스비도 없다. 공과금도 못 낼 형편이야. 이젠 네가 생활비를 보태줘야 살 수 있어. 사업은 말고 다른 일을 좀 해봐. 그냥 월급 받는 대로 다니면 안 되겠니? 그 말에 대뜸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그럴 거였으면 뭐하러 이제까지 시간만 허비하고 다녔겠어요? 공장이라도 당분간 다니면 안 되냐? 뭐라고요? 아들이 그런 험한 데를 다니면 좋겠어요? 돈이 없으면 그런 데라도 다녀야지. 엄마도 식당 참모 일을 하잖니. 허리도 아프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만 놀고 있으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몸을 자꾸 움직여야지. 저는 다그치고 어르고 야단도 치곤 해봤습니다. 그래봤자 아들과 사이만 더 나빠지더군요. 그래도 왠지 주기가 싫었고 줄 곳도 하나도 없었어요. 또 실패를 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사업을 하려거든 네 힘으로 해라 라고 했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처음으로 아들과 언성을 높이며 크게 다투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그 돈 은행에 넣어둬봤자 말짱 헛것이에요. 돈을 굴려야죠. 엄마가 식당 일을 하면서 죽어라 일해봤자 몇 푼이나 벌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다 엄마랑 나랑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라며 돈도 있으면서 주지 않는다며 내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날이 많았어요. 나는 그럴 때마다 그랬습니다. 알바를 해서라도 네가 직접 사업 자금을 충분히 모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마지막 내 노자금인데 그것까지 다 내주면 난 어떡하란 말이냐? 재수없게 왜 내가 하는 일이 망할 거라고 속단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들한테 돈을 대준 것밖에 없는데 마치 아들 사업이 잘못된 것이 내 잘못인 양 떠들어댔어요. 화풀이를 나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동안 연락을 아예 끊어버리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야 해. 내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대.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뜬금없이 결혼을 한다고 하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이 상황에서 아들 여자친구의 혼전 임신이라니. 사업도 망하고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하지만 저는 결국 또 아들을 택했습니다. 결혼식은 내가 해줄게. 하지만 신혼집은 안 돼. 대신 같이 살자.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어쩔 수가 없더군요. 저도 며느리를 한 집에서 살고 싶었겠나요? 아들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내 돈도 다 날리고 빚진 마당에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결혼을 시켜야 했고 준비가 안 된 급작스런 결혼이라서 내가 내 공간을 내어줄 수밖에요. 아들은 어이가 없게도 신혼집까지 마련해달라고 했지만 제겐 이미 가진 게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련한 작은 아파트, 그 집에 아들 부부를 들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렸습니다. 처음에 귀엽고 애교도 많았지만 말투나 태도가 어딘가 철없고 어린 티가 확 났습니다. 이런 아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더군요. 결혼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들은 생활비를 볼 수 없다며 또 제게 또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생활비를 책임을 지겠다며 혼창담을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곧 모든 생활비, 출산비용, 식비, 카드값까지 하나하나 제게 넘겨졌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카드빚이 있어서 좀 힘들어요. 아들이 생활비를 며느리에게 한 푼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남아있는 남편의 보험금을 믿고 그런 것이었어요. 결국 저는 매달 200만 원 가까운 생활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출산준비, 병원비, 식비, 관리비, 아들은 카드도 제 명의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 카드가 이후 제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가정을 꾸렸는데도 정기적인 수입도 없고 며느리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지 않다 보니 매일 싸우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아들이 한 가지 일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제가 봐도 답답한데 며느리는 오죽했겠어요. 며느리 입장도 10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아들 내외가 서로 싸울 때마다 내가 죄인이 아닌 죄인 같았습니다.
아들이 그때도 내게 사업자금을 한 번만 더 대달라고 저러고 있었거든요. 난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버텼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도 이젠 아빠가 되었는데 가장 노릇을 해야 하잖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한 번만 더 저를 도와주세요. 엄마가 아니면 누가 저를 도와주겠어요? 제가 잘 되면 엄마도 좋은 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널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지. 네 결혼식 비용에 그나마 남아있던 돈을 다 써버렸어. 넌 왜 나한테 그러니? 네가 알아서 스스로 헤쳐나가야지. 어떻게 혼자서 헤쳐나가요? 그럼 이 집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주세요. 뭐?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라. 잘못되면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니? 엄마는 그렇게 매사에 저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제가 하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점점 더 아들은 내 탓만 했습니다. 며느리도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무척이나 불손해져 갔어요. 아들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점점 힘들었지만 그래도 엄마로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니까요.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또다시 믿고 싶었어요. 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어야 집안이 평안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까지 깨서 아들에게 쥐어줬습니다. 5천, 7천, 끝내 1억 가까이 몇 년 동안 그렇게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의 두 번째 사업, 돈가스 배달 전문점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엄마, 첫 주부터 주문이 많아. 이건 느낌이 좋아. 며칠은 그렇게 희망 섞인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곧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쿠팡 이츠에서 별점이 떨어졌어. 리뷰 관리가 너무 힘들어. 반품도 많고 포장지가 찢어졌다고 컴플레인 오고 식자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 힘들다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사업은 또다시 금세 무너졌고 빚까지 왕창 진 모양이었어요. 아들은 말도 없이 또 허려운이 사라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은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오고 결국 제가 먼저 아들의 사무실까지 찾아갔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라리 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아까운 내 돈을 날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빚까지 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할 수 없이 빚을 갚느라 아들이 공장에서 힘든 야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일을 하더니 힘들어 죽겠다며 다 죽어가는 소리를 제 앞에서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또 시작이다 싶었습니다. 엄마, 내가 야간 일을 하니까 몸이 계속해서 망가져가는 것 같아요.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세상에 남의 일을 해주고 돈 받아먹는 것이 쉬운 일이 있더냐? 꾹 참고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 말에 아들이 대뜸 화를 냈습니다. 내가 엄마 아들이 맞아요? 엄마는 어쩜 그렇게 내게 독하게 말을 하세요? 엄마가 공장 일 안 해봐서 그래요. 더군다나 낮과 밤이 바뀌어서 일을 하는 게 또 얼마나 건강에 안 좋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려면 멀었구나. 이것저것 다 따지고 있는 걸 보니까 아직 멀었다. 그게 엄마가 할 소리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제 빚 좀 갚아주세요.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담보대출로 갚고 제가 대출금을 갚으니까 그게 훨씬 합리적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또 그랬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게 더 바보예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비싼 이자를 내지 않으면 훨씬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야 네 생각이지. 네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안 갚으면 어쩔 거니? 이제까지 내가 돈을 대준 것 중에 네가 한 푼이라도 내게 갚아준 것이 있니? 엄마, 내가 왜 엄마가 주신 돈을 내가 갚아야 해요? 엄마가 나한테 투자한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때부터 아들은 내게 틈이 날 때마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떼를 쓰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런 와중에 아들이 힘들다던 공장에 야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따졌을 때 아들은 되레 화를 냈습니다. 왜 그렇게 날 안 믿어? 엄마는 항상 의심부터 하잖아. 아들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내게 되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며느리도 내게 함부로 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두세 달이 지나자
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서 게임을 하거나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욕을 퍼부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싸움도 잦아졌어요. 오빠가 사업하겠다고 했잖아. 그럼 책임을 져야지. 너는 도와주기는커녕 맨날 잔소리만 하잖아. 너도 일 좀 해봐. 밤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갑자기 도마를 내려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해 먹겠네 라고 하더니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후 아들은 점점 더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처음부터 엄마가 집 대출에 협조 좀 해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제 며느리까지 집을 나가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가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간 것이 내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정말이지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저도 인내심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렇게 몇 주 후 아들은 제가 없을 때 제 물건을 박스에 담아놨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말입니다. 엄마, 여기서 서로 불편하게 사느니 그냥 따로 지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엄마도 나가서 혼자서 사세요. 아들의 말은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이건 반협박이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도 못 해주고 아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 줄 바에야 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계속해서 며느리가 집을 나간 것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를 제 집에서 쫓아내면 며느리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었나 봐요. 참 불효자식도 이런 불효자식이 다 있을까요? 그동안 아들 내외를 내쫓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어린 손주들이 눈에 앞에 어른거려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제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버릴까 수없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들 녀석의 돈 대달라는 등살에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더군요. 아들이 없는 곳에서 혼자 사는 것이 소원이 아닌 소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쌓아놓은 내 짐들을 가지고 무작정 제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나오다니요. 아들은 아마도 나의 강단 있고 무서운 이면을 한 번도 보지 않았기에 꿈에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혼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잠시 얼마간의 생활비를 내고 얹혀 살면서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내 아파트를 판 돈으로 아무도 모르는 한적하고 공기가 좋은 곳에 있는 신축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들과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렸어요. 나를 헌시장 마냥 버린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었어요. 늘 이리 감싸고 저리 감싸고 해왔었는데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마치 자기 집인 양 행세를 하며 감히 엄마의 나를 내쫓다니 그게 사람 탈을 쓰고 할 짓입니까?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에 이런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원망도 없더군요. 그러다가 집을 나오면서 남편의 유품을 들고 나왔었는데 정리하다가 남편 유품 속에서 숨겨져 있던 비상금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1억 5천만 원짜리 통장이었어요. 이 돈은 당신이 비상 상황에서 오로지 당신을 위해서 쓰기를 바래 라는 글이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남편이 이런 일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써있더군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남편의 그 묵직한 사랑이 이 낡은 봉투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편지와 함께 그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늘에 있던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이런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더군요. 나는 그 돈으로 내 노후 자금을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쓰려고 합니다. 아들에게서 벗어나니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열리는 것을 저는 왜 그렇게 미련스럽게 아들에게 쩔쩔매며 살아왔을까요? 미련하면 답이 없다더니 그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남편과 함께 만든 집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보금자리에서 쫓겨나듯 나왔을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일들은 당하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은 20살이 넘으면 빨리 독립을 시키세요. 아무리 자식이 어렸을 때 착하고 좋은 아이였어도 커서 효도하고 잘해줄 거란 믿음은 버리세요.
자식이 20살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부모들도 자식에게서 벗어나서 정신적인 독립을 해야 합니다.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노후를 보장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해요.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